안녕하세요, 부자이커입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피스텔이고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누군가 미납을 하셨네요. 미납을 이제 하셨어요. 자, 이 미납한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항상 관심을 좀 가져도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경매에서는 입찰하는 케이스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는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를 하면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제 입찰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찰자들이 이제 경쟁자가 되는 거죠. 경쟁자가 되는데 입찰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이 뭐 공부를 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공부는 좀 어려워서 컨설팅 받는 분들이 계시고, 공부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번 실거주 목적으로 입찰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80% 이상이 이제 넘어갑니다. 왜냐면 컨설팅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컨설팅을 받기 때문에 좀 쉬운 물건들 이렇게 그냥 입찰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하는 케이스가 20% 이하예요. 네. 그런데 최대 이제 경쟁자들이 이 두 케이스라고 했잖아요. 이 두 케이스를 없애주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없애주는 물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특수한 상황이 있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것들이 아닌 특수한 상황입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저렇게 이제 한번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는데, 그러면 10%의 보증금을 이제 내고 낙찰을 받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90%를 내지 못해서 이거를 미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미납된 물건이 경매에 나왔을 때는 이제 90%를 내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특수 물건이 되는 거고, 그리고 미납이 되면 이 10%의 보증금을 이제 법원에서 가져가요. 가져가기 때문에 컨설팅 받거나 실거주 하신 분들은 이제 불안한 거죠. 미납된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미납된 물건을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이런 경쟁에서 확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경쟁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투자자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고, 투자자들끼리 경쟁한다면 저거의 시세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을 빼서 입찰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런 물건 가지고 입찰가를 지금 또 산정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공부 플러스 이제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만 하지 마시고요. 이런 물건을 한번 보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한번 집중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 있잖아요.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로 달아보세요.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답변을 공부를 질문을 통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도 누군가 이제 미납을 했어요. 미납을 하고, 그리고 보니까 입찰가 자체도 최저가가 1억 8,300만 원인데 2억 8,500만 원에 이제 입찰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의 이제 시세가 얼마인지 먼저 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이지만 서울 방화동에 있는 공항 타워팰리스라는 오피스텔이고요. 그리고 2동이네요. 2동이면 얘가 되겠네요. 얘가 되는데,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전용이 20.43이고요. 그리고 자, 20.43은 여기 있네. 32, 지금 공급한 면적이 32 제곱이고요. 또 여기에는 아직 월세는 나오는데 매매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지금 1000에 60 정도 월세가 나와 있다.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10층입니다. 10층이니까 층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 경매 물건과 비슷한, 거의 구조가 똑같겠죠. 구조가 똑같고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걸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자, 시세가 지금 특별하게 지금 정해져 있는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2020년에는 전세가가 1억 7천만 원까지는 됐다. 근데 지금은 전세와 월세 그리고 여러 가지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월세는 천에 한 6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은 이제 좀 더 유찰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에서는 괜찮을 수 있다. 다만 미납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보면, 보통 미납한 이유에서는 제가 항상 문건 송달 내역이라는 걸 좀 확인을 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미납을 했을 때 이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법원에서는 우리가 문제된 물건을 팔았다라고 해서 불허가를 해줍니다. 불허가, 이거는 이제 낙찰받고 일주일 아니죠. 이게 지나면 매각 허가 결정 취소라는 걸 또 해주긴 해요. 결정 취소를 해줍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이후부터 잔금 전까지 가능해요. 보통
그런데 사실 잔금 이후에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건 너무 복잡해지니까 거기까지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갔는데 막 깨져 있거나 뭐 물이 나오거나 그다음에 밖에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부동산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좀 발생할 것 같으면 이 불허가 신청할 수 있는 이 일주일 안에 불허가 여러분들이 신청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요 제출합니다. 그럼 법원을 판단했을 때 이 불허가 자체가 이의가 있다, 맞다, 이 불허가 자체가 맞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불허가를 해주고, 법원이 판단했을 때 이거 뭐 그냥 우리가 지금 법에서 규정된 게 있지만 여기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불허가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어떤 이 부동산에서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불허가를 신청을 해야 법원에서는 검토를 한다는 거죠.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자나 문제가 발생을 했고 1번, 그리고 2번 신청해야 3번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 이게 이제 재매각 물건 중에 불허가가 신청하고 받아들이고 불허가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하자와 1번 문제가 생겼을 때 낙찰자는 신청한다. 그러면 하자와 문제가 여러분들이 고민했을 때 누군가 미납했다고 하면 가장 걱정되는 거는 서류상 나오지 않은 부동산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혹시 크지 않냐라는 걱정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그 문제가 있으면 낙찰자는 무엇을 한다고요? 하자 문제가 있으면 신청을 한다고요. 뭐를? 불허가. 그러면 이 불허가를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를 서류를 보면 됩니다. 이 신청을 하면요, 이 문건 처리 내역이라고 해서 이 문건 처리 내역 같은 경우는 이 경매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러면 뭐 낙찰자도 될 수 있고 빚 받아야 될 채권자들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 신청한 내역들을 법원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청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처리했어요라고 이렇게 객관적인 증빙을 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게 문건 처리 내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낙찰자가 불허가를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면 신청을 했으면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신청 안 했으면 저게 특별한 하자가 아닌 그 낙찰자 개인의 생각이나 아니면 뭐 대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일 수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권리분석 잘 하고 신청이 없으면 이 물건 자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분석 그리고 대출을 꼼꼼히 알아보면 이런데 이 재매각 물건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낙찰자는 여기서 낙찰자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낙찰은 그냥 우리가 그냥 편하게 자, 입찰 들어갔어요. 자, 누군가 이제 낙찰 받았어요. 라고 표현할 뿐이지, 낙찰은 누가 돼요? 가장 높게 가격을 쓴 최고가. 내가 산 사람이죠. 사는 사람 매수라고 합니다. 최고가 매수인을 낙찰자라고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최고가 매수인이 어떤 서류를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것을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물건을 낙찰받은 시점으로 일주일이라고 했잖아요. 자, 낙찰을 언제 받았죠? 여기 보니까 2023년 9월 5일에 낙찰을 받았네요. 그러면 플러스 일주일 7일 안에 최고가 매수인이 불허가를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자, 2024년 9월 5일이니까요. 2023년 9월 5일에 낙찰을 받았고 23년 9월 26일이면 여기가 거의 한 3주 정도 지났네요. 근데 이 안에 최고가 매수인이라는 단서가 없죠. 그러면 이 최고가 매수인은 낙찰자는 아무런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부동산 자체 내에서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생겨서 이 물건을 불허가를 신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물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하자 자체는 없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불허가 신청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어떤 이 부동산 자체를 하자가 있기 때문에 불허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러느냐? 그래도 1억 8,300만 원의 보증금이 1,830만 원이에요. 그러면 미납을 하면 이 1,830만 원이 법원으로 귀속이 됩니다. 법원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근다음에서 법원이 이거를 법원 소유로 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에 이 물건이 이제 누군가 낙찰되면 이거를 배당, 돈을 나눠주는 절차에 플러스해서 이제 줍니다. 그 말은 이 낙찰자 처음에 미납한 사람은 나의 1,830만 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잃어버렸을 때 이분이 혹시 부동산 하자가 있다고 하면 불허가 신청서 한 장인데, 한 장은 아니죠. 몇 장이지만 법무사를 통해서도 뭐든 해보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은 자체 문제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10층 중 이제 10층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10년 안 된 물건 같은 경우는 2016년 2월 22일에 이 부동산이 이제 태어났어요. 그럼 10년 안 됐죠. 지금 2024년이니까 한 7년 정도 됐네. 24년 빼기 16년 하니까요. 한 7년 정도 됐고요. 그러면 10년 안 된 애들은 이 부동산 자체가 10층 중 10층이면 이제 탑층이잖아요. 탑층이라고 해도 요즘은 건물을 잘 짓고 오래되지 않으면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망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사는 분들도 전망을 많이 보잖아요. 요즘은 혼자 이제 라이프 스타일 즐기실 때 그래도 물건 자체가 위치도 좋은 편이고 그리고 높이도 좋다. 그러면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보시죠. 저도 오피스텔 좀 궁금하네요. 여기 보니까 방향이 동서남북 하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도 약간 이제 서북쪽에 있네요. 서북쪽에 있으면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혼자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통 남쪽에서도 좀 블라인드를 다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해를 그렇게 막 방기하지 않아요. 요즘은 회를 많이 방기하지 않는데 다만 가족 수요 같은 경우는 이제 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월세를 놓거나 하는데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위치는 이제 강서구 방화동 이 뭐 공항이라고 보니까요 거의 김포공항역 바로 옆에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 자체도 초역세권이죠. 그러면 이런 거는 월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권리 분석 자체를 조금 잘 못하다기보다는 뭔가를 놓쳐서 낙찰 받고 나서 돈을 못 낸 것 같습니다. 자,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시죠. 말소 기준 권리가 2017년 5월 26일이네요. 보니까 2017년 5월 26일보다 얘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여기 보니까 2017년 뭐가 있죠? 3월 16일이 있네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있죠. 이런 임차인을 먼저 있는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선순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임차인에게는 뭘 줘요? 대항력이라는 걸 주죠. 어디에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줍니다. 그러면 이 대항력을 없어지려면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 없어요. 이게 다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지려고 하면 경매에서 이 돈을 다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 주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경매라는 이 법원에서 다 주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홀가분해지겠죠. 이런 물건은 1억 2천만 원이 다 없어져야 입찰 들어가는 게 괜찮다.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입찰할 때 1억 2천만 원보다는 조금 높게 한 1억 2,500 정도 낙찰을 받아야 이 임차인이 1억 2천만 원이 그래도 다 경매에서 배당을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걸 쭉 보니까 뭐가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 있네요. 일단은 이제 누군가가 임차인을 하고 있고, 여기 보니까 좀 재밌네요. 이게 주택 임차권이라는 게 뭐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여기 살고 있다가 이사를 해야 돼요. 그럼 임차인의 그 대항력을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주택 임차권이라는 거를 등기부등본, 이게 등기부등본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이 3을이라는 곳에 넣어놔야 여러분들이 전입을 빼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홍세진이라는 분이 한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걸 썼고요. 여기 보니까 최봉준이라는 분이 또 쓰셨네요. 주택임차권. 이게 뭔가요? 부자이까지 말이 되나요? 말이 됩니다. 제한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주임법에서는요. 자, 계약을 하고요. 이사를 하고 전입을 하면 이거는 임차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사실 임차인이라는 거는 집주인과 집주인가요? 계약을 하면 근데 임차인인데 이 임차인은 뭐냐? 집주인에게 그냥 개인적인 임차인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따지는 임차인은 뭐냐? 우리한테 대항력이라는 걸 해서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세요 할 때 법적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드냐 못 만드냐 그런 임차인이에요. 이게 대항력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임차인이 아니냐가 우리가 따지는 임차인인 거예요. 우리가. 되셨죠?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우리가 한테 중요한 임차인이다. 그러면 계약인도 전입을 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뭐가 있다? 대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을 몇 명
어디까지 인정인가요? 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하면 다 인정이에요. 됐죠? 다 인정이라는 거는 부자이커님 말이 되나요? 여기 1억짜리 오피스텔이 있는데 누가 여기서 살고 있다 임차권 등기하고 나갔어요. 그럼 또 1억이 또 들어오면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는 이분들 사정. 그리고 이분이 가짜든 진짜든 이분들 사정이고, 일단 경매 법원은요 이 주임법에서 해당하는 임차인들은 다 인정을 일단 해요.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민사 소송이라고 하잖아요. 이 민사 법원에 여러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말이 안 됩니다라는 거를 밝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주임법에서 인정이 되면 경매법원은 판단 안 해요. 이거는 그냥 인정이니까 그 다음 일은 알아서 하고 낙찰자한테 그냥 넘기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법원이 생각하는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여기는 철저하게 법에 그냥 준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대항력은 하나가 아닌 100개, 1000개, 10,000개, 억개가 되더라도 이 집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 집주인과 그 임차인들의 사정일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이냐? 이것만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원칙이고 기본입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요. 됐죠?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경매 공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면 앞에 어떤 임차인이 선이라고 해서 뭐 김땡땡이 있을 수 있겠죠. 오케이, 이 한 명 정도야 다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 땡땡이 있는데요? 이상한 데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인정이에요, 인정. 이건 원칙이에요. 뭐 박땡땡일 수도 있고 뭔 땡땡이 있고 뭐 이거야 전입한 이 사람들의 이야기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이거를 이제 밝혀내는 것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명이냐는 중요하잖아요. 다만 선이 되면 이건 다 인정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매 법원에서는. 이해됐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인정이 안 되면 그 이후에 민사를 통해서 아닙니다라고 밝혀내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모든 법을 다 준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인정하고 진행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인정하는 게 임차인의 권리가 두 가지가 있죠. 대항력과 하나 또 뭐가 있죠? 우선에서 그 순서에서 돈을 받아가는 우선, 변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인정이 됩니다. 뭐 앞뒤, 뒤든 앞이든 다 상관없어요. 다 인정이 됩니다. 그야 임차인들 사정이에요. 임차인과 집주인 사정입니다. 자, 이 물건을 다시 한번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을 가보니까 어때요? 2017년보다 5월 26일 있고 2017년 3월 16일이 있네요.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권리 분석을 하면 아까 말쓰기 있는 권리가 2017년 5월이었잖아요. 하고 2017년 3월이네요. 얘는 뭐가 돼요? 선이 되는 겁니다. 2020년 22년 6월이네요. 얘는 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로 해서 권리 분석을 하면 어때요? 얘만 선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항력이 인정되고 후는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끝.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를 해줘요. 근데 이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도 굉장히 좀 채권자, 돈을 받아갈 사람들한테 억울한 제도가 있어요. 뭐죠? 최우선. 자금 보증금을 받아가는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해서 보증금이 작은 임차인들 경우에는 3분의 1을 다른 빚들보다 가장 먼저 돈을 받아가게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최우선 변제금도 누구를 위한 거죠? 임차인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임차인 누구죠? 자, 이 사람도 임차인이 될 수 있고 이 사람도 임차인이 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먼저 들어온 임차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에 최우선 변제금이 임차인을 위한 건데, 그러면 이 최봉준이라는 분이 이 보증금이 작다고 해서 최우선 변제금을 인정을 해줘 버리면 결국 누가 손해봐요? 이 안에 있는 홍세진이라는 이 또 다른 임차인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서 이 홍세지라는 분이 계시고 저런 임차권 등기를 해서 나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임차인이 또 들어와 살면 그 임차인은 임차인으로는 인정을 하되 이 최선 변제금을 인정 안 해주겠다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말소 기준 권리를 그냥 찾고 한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 찾은 다음에 얘는 말소, 얘는 인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또 궁금하잖아요. 누굴 명도해야 되는데요? 현장에 있는 사람을 명도하면 됩니다. 다만 이 후순위 같은 경우는 임차권 등기를 하더라도 없어져요. 근데 이 홍센이라는 분은 이제 선순위잖아요. 이분은 낙찰 받으신 다음에 이분도 배당을 받으려고 하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임차권 등기를 없애주세요. 선순위에 있는. 그리고 없애줘야 명도 확인서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명도 확인서와 얘를 없애는 거를 어떻게 보면 동시행으로 해가지고요. 명도 확인서 받고 배당 받고 홍세진 님이 없애는 식으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먼저 있다고 하면 이거를 없애야 됩니다. 안 없애면 여러분들 머리 복잡해집니다. 안 없애진 상태에서 이분이 배당받고 나갔는데 이분이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임차권 등기 자체가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저거는 여러분들이 임차를 넣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이 있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이 있었고, 그런데 좀 비싸게 낙찰받은 것 같아요. 2억 8,500만 원에 낙찰받아서 좀 비싸게 낙찰받았기 때문에 미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물건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이제부터 약간 중수 이상 분들께 알려드리면 저희 미납을 해서 보증금이 이제 1억 1,800만 원이 여기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낙찰가에 플러스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임차인의 1억 2천만 원만 이제 전부 다 받으면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1억 2천만 원에만 맞춰서 입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억 2천만 원을 다 합치려고 하면 1억 2,500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죠. 왜 그러느냐? 이게 또 경매를 이제 집행하는 비용이 또 발생을 하니까요. 그러면 뭐 5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면 없어지면 이제 1억 2천만 원 이제 없어지겠네요. 근데 여기서 또 뭐가 있었죠? 누군가 미납을 했기 때문에 1억 8천만 원을 여러분들은 이제 낙찰가에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억 8천, 1,800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1,800이 이제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1억 2,500만 원에 낙찰 받을 필요가 없고 1억 1,800만 원이 플러스가 되니까 얘를 1억 2천에서 1,800을 그냥 빼보세요. 간단하게. 이건 이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약 1억 200만 원 정도가 이제 임차인의 보증금이 배당받을 게 남았다 생각하면 1억 한 200 플러스 한 300, 1억 한 500에서 700 정도의 입찰 들어가도 이 임차인은 전부 다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한 95%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아마 둘 다 임차권 등기를 해서 나갔기 때문에 명도는 거의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3월 5일에 낙찰될지는 또 미지수예요. 왜냐면 이제 오피스텔이어서 여러분들이 시세를 조사하시고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번 더 유찰된 다음에 1억 한 700 정도의 낙찰 받으면 요거 시세랑 하면 이제 시세 차익이 나겠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2차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물건을 추천해 드릴 건데요.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낙찰 받고 나서 여러 가지 세팅을 하면 투자금이 무피로 가능한 그런 물건들을 한번 부자이커가 찾아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액으로 500만 원 투자금 이하로 투자 가능한 물건, 그리고 1000만 원 이하로 투자 가능한 물건, 그리고 3000만 원 이하로 투자 가능한 물건이고요. 이 추천하는 투자 물건은 경매와 공매, 그리고 신탁 공매로 진행되는 정말 소액 물건만 찾아와서 부자이커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3차입니다. 자, 아파트 추천 받으셨어요? 이제는 소액으로 더 투자할 수 있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추천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또 무피로 투자 가능한 물건을 찾아와서 알려드릴 거고요. 정말 소액 5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로 투자 가능한 물건, 그리고 3000만 원 이하로 투자 가능한 물건까지 전국에 있는 좋은 물건, 특히 수도권에 있는 좋은 물건들 다 찾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강의는요 2024년 3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총 6주간 진행이 되고요. 매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방법은 이렇게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것 같이 아프리카TV 온라인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요. 모집 기간은 2024년 2월 29일 목요일부터 3월 8일 금요일까지 모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신청을 하셔가지고요. 정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전국에 특히 수도권 위주로 제가 많이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잘 보시고 낙찰 한번 많이
만들어 보시자고요. 입금 계좌는 이렇게 되고요. 강의료는 60만 원이며 수액종합 반 수강생 분들에게는 20만 원 할인된 40만 원 연간 할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